네, 106번 문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품사 문제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데요.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여기 남아있는 문제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부사어인가 아니면은 다른 품사인가 이렇게 구별하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술 기능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의 가득히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금고 가득히, 그럼 금고 자체가 가득하다 이렇게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금고 안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바람이 가볍게 부는, 물론 뒤에 불다의 서술 기능이 있지만 가볍다 이 말 자체도 바람이 가볍다, 바람이 거세다 아니다 등등 이렇게 주어 서술로 호응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 기능이 살아있는 경우로 봐야 되겠고, 세 번째 소인은 없이 사는 것 할 때 이 없다라는 말은 뒤에 사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없이 살다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지, 앞에 소인이 없다, 소인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밑줄 친 말이 소인에 대해 서술 기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 좀 많이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4번인데, 반죽이 되게 물거 그러면은 반죽이 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소술 기능이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죽에 대해서 되다 아니면은 묵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한다면은 대비될 말, 밑줄 친 말의 의미가 살아있는지, 소술 기능이 살아있는지를 보려면 되다에 반대되는 묵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묵다라는 단어가 뒤에 별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반죽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뒤에 묵다이고, 그럼 그 앞에 있는 되게라고 하는 것은 정도, 매우의 뜻으로 쓰인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반죽 자체가 되다의 뜻이 아니라 매우, 이런 정도를 강조하는 이런 단어로 쓰인 경우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7급 문제답게 가장 좀 어렵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지점에 4번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것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조사의 의미. 그래서 이렇게 지시문에서 이미 보조사라는 성격을 명확히 노출을 해 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성격을 설명하는, 그래서 보조사는 뜻을 더해주는 기능이 있는 이런 단어죠. 1번에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이때 가다가 거기에 는을 붙였는데, 이 는이 밑에 설명을 보면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 남자는 여자는 이런 경우가 대조의 의미죠. 은는의 대조보조사. 근데 여기는 그렇게 가다가는 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가는, 즉 앞에 천천히 가다가는 이렇게 했으니까 천천히 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 그것에 대해서 뒤에 지각하겠다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때 는은 바로 강조의 의미라는 점,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뒤에 지각하겠다라는 확정적 판단이죠. 대조에 다른 의미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웃지만 말고 해서 설명에서 한정이라는 뜻, 그리고 단추는 단추대로, 이 각자 보조사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단추는 단추대로라고 했으니까 단추 하나하나 모두 따로따로 구별됨 이런 설명이 어울린 것이고, 또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비가 오는 상황 그 위에 바람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그 설명에 그 위에 더함이라는 설명이 맞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그중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2, 3, 4번이 상대적으로 명료하게 쉬운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번을 구별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 108번 문제는 지금 밑줄 친 부분 끝에 모두 르이 붙는, 그래서 목적어 아닌가 생각될 만한 형태적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그것이 목적어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서울시 문제 중에는 비교적 좀 수월하게 풀 만한 짜임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밑줄 친 부분이 좀 이렇게 어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 정도로 대치해 보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다. 2번 사공들은 그것을 기다렸다.
3번 아이들이 그것을 아나 걱정이다. 뭔가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을을 조사를 빼고 조사 앞에 체언이든 체언상당 어구이든 체언상당 어구라는 것은 문장의 형태라도 그 끄트머리를 명사처럼 모양을 바꿔주면 명사형 어미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목적격 조사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품사와 성분의 관계표로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 4번 자리만이 아니라 동그라미 5번 자리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모두를 단순한 형태로서 그것 정도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각 문장에 어울릴 만한 한 단어 정도의 목적어가 될 만한 이런 단어로 대치해보는 이런 방법이 가장 쉽게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틀이 되겠습니다. 분석적이기에는 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보완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기본은 감각적인 문제풀이가 돼야 되겠죠. 실용문 독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조 독해라는 걸 강조하지만 그건 평소에 연습하는 영역이고 그런 구조 독해의 연습의 축적을 통해 시험장 안에서는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다음 문제 이어가 봅니다. 109번 기억. 주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근데 필요로 하는 문장의 성분의 숫자, 이건 바로 서술의 자릿수를 얘기하는 거죠. 또 기억에서 주어는이라고 했는데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에 의해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나머지 성분의 개수. 또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그 서술어는 개수에 넣지 않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성분의 개수라는 점을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기억에서는 맨 앞에 주어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는 주 성분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주 성분, 부속 성분 이건 필수 성분, 수의적 성분이라는 기준과 다른 거죠. 그래서 주 성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 목적어와 보어는 같은 문장 안에 동시에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사어가 끼어들어서 잘못된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 이것 이외에 이제 디귿, 리을, 미음 외에 비읍. 마지막에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목적어는 생략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목적어도 문맥상 파악 가능할 때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끝에 목적어 생략될 수 없다는 지점이 틀린 것이고 기역, 니은, 비읍 지우고 나머지를 답으로 하는. 여기서는 그 시간상 맨 마지막의 것을 틀리게 함으로써 중간에 답을 확정짓지 못하고 끝까지 읽어보게 하는, 그러니까 시간상 어느 정도 좀 소비를 요구하는 이런 짜임새를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그 판단이 많이 요구된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삼각형이나 물음표 정도로 표시해서 일단 건너뛰고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확정을 해서 3개가 아니라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판단되더라도 그것을 바로 선택지에 적용해서 그 소거법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110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기억에 철이는 아이가 아니다. 지금 이 문장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질문의 의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철이는 아이가 조사가 가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 자리와 똑같이 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어와 매우 혼동이 많은 이런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말의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이는 이 또는 가 형태는 같지만 뒤에 되다 아니다 이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죠. 암기로 처리해야 할 보의 문제입니다. 자, 기억이 그것이고 다음 니은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닮다 이런 것들은 대칭 소수로라고 하죠. A와 B 비슷하다, 닮다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양측면을 동시에 요구하는 성격의 소수로, 대칭 소수로라는 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소수로이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는 양측면이 반드시 갖춰져야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중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문장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바로 필수 성분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더 또 한다면은 A와 B가 닮다
비슷하다. 이렇게 대칭 소수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주격조사 자리 앞에 A와 B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A가 B와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주격조사 그 앞에 절반만 있고 나머지 절반이 뒤에 오는, 따라서 이의 경우는 주어 자리에 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있고 이 부분은 부사어로 설명돼야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대칭 소수로이지만 그 대칭을 요구하는 그 두 대상이 둘 다 주어 자리 안에 놓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와 이렇게 주격조사가 딱 구별되고 뒤에 놓이기 때문에 별기 성분으로 설명돼야 되겠죠. 이것은 부사어, 그것도 생략할 수 없는 필수 부사어가 되겠죠. 이렇게 다르게 설명된다는 점 챙겨보도록 할 부분이죠. 자, 2번이 그래서 맞는 이런 내용이고, 디귿. 사랑하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을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했는데, 세 자리 서술어, 그때 서술어는 판단의 기준이지 서술어 자체를 개수로 세는데 넣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이다라고 하더라도 서술어가 판단 기준이 되어 주어, 목적어 두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서술어를 개수에 넣지 않는다. 이게 틀린 지점. 또 4번 같은 경우는 철이가 영선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해서 영선이에게 편지를 이 부분에 그 위치를 바꾸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상적인 순서라면 편지를 이란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영선이에게라는 부사어가 뒤에 놓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어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뒤바뀐 어순을 표준적인 어순으로 바꾸는 경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말은 그 조사, 어미 이런 문법적 요소가 뚜렷하기 때문에 성분 안에, 문장 안에서 성분의 위치 이동이 영어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그런 특성이 있죠. 자, 다음 11번. 소설의 자릿수에서 1번에 아니다. 그럼 되다, 아니다. 보호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암기상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죠. 두 자리 서술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주다형 서술어, 미리 챙겨 암기해 둘 만한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세 자리 서술어의 기본 틀입니다. 확인해 볼 때 주어 이외에 책을 이란 목적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다가 있다면,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면은 그 주다라는 동작에 미치는 상대, 대상까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배들에게까지를 필수 성분으로 넣어야겠다. 3번에 먹다, 누가 무엇을, 라면을 목적까지만 확인하면 되는 두 자리 서술어. 또 책을 읽는다, 역시 목적어까지를 챙겨서 두 자리 서술어. 주어는 기본이고요. 다음 112번. 서술의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에서 보석과도 같다. 앞에서도 쭉 언급해 왔던 대칭 서술어에 해당이 되죠. 대칭 서술어. 그러니까 대칭 서술어 중에서 한 자리인지 두 자리인지는 이와 같은 구조인지 이와 같은 구조인지 이 차이점만 보면 되죠. 그래서 우정은에서 주어 자리가 나와 있고 대칭을 이루는 상대방 바로 보석이라는 부분이 뒤에 놓이기 때문에 별개의 성분으로 두 자리로 구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 어쩌냐게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어. 역시 되다, 아니다. 기본 암기상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문제가 수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다르다, 같다, 다르다. 반대 방향으로 썼지만 대조의 측면에서 같다라는 말을 써보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넣다. 주다, 보내다, 넣다. 가장 기본적인 세 자리 서술어의 양상이죠. 자, 확인해 보더라도 원영이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다. 우체통에까지 필수 부사어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번. 안긴 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그러니까 안긴 문장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에서는 교정이 넓다에 괄호 묶어줘야 되겠고 2번은 비가 오기 3번은 아이들이 놀다 간 4번에 어디로 튈지 괄호 제일 먼저 표시해 놓고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문장 전체에 주어 학교가 있고 그 뒤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술어 자리에 절이되는 서술절로 안기 문장이라고 설명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비가 오기 그때 뒤에 르이 붙어 있어요. 농부들이 무엇을 학수고대하다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놀다 간 영어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었다는 점도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바로 뒤에 자리 다른 체온을 꾸미는 문장성문 관용어 자리라는 점이 구별이 되겠죠. 네 번째는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그 뒤에 무엇을 주어부터 한번 넣어보고 아니면 그 다음에 목적을 넣어보는 정도 순서에서 쉽게 목적어 자리를 찾아볼 만한 문장입니다. 3번 답제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다른 혼동의 여지 크지 않을 만한 기본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 철수 밥 먹는다.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면무액상 파악 가능하다면 다 생략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문장의 내용이 바뀌어서 이 먹는다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먹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철수와 먹는 음식 대상이 되는 밥 이게 왔으니까 명료한 것이지 만약에 때리다 같은 이런 단어가 오고 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둘 다 사람 이름이 온다면 철수, 영수, 때렸다 이렇게 쓴다면 철수가 영수를 때렸다는 뜻인지 아니면 철수를 영수가 때렸다 이렇게 주어 목적어가 바뀐 경우로 볼지 의미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성분을 모두 격조사 생략할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라도 노출을 해야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상 확연히 구별이 가능할 때 생략 가능하다는 점. 다음 니은 그런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하다니 해서 니은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을 이건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거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은 절이 맞지만 그 사람이 여기에는 서술 기능을 가질 만한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경우처럼 주어 자리라면 주어 상당 어구 주어 상당 어구 목적어 자리는 목적어 상당 어구 아니면 품사로 명사라고 해서 명사 상당 어구 이렇게 구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죠. 주어 서술어의 관계는 아닙니다. 앞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3번이 맞는 것이며 4번에는 민한경 씨가 익명의 독지가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라고 했는데 뒤에 맨 끝에 밝혀지다부터 따져보면 밝혀지다 무엇을 밝혀지다가 아니라 무엇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것 그대로 주어 자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술 형태를 사용했고 여러 개, 기억에서 일까지 여러 개의 문장을 제시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이런 짜임새는 있었지만 서울시다운 난이도라 할 만한 요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문제죠. 다만 자료의 양이 많아진 만큼 각각의 것을 판단하는 데서 오는 시간 문제 이것이 관건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115번 문제. 문장의 구성, 문장이라는 것으로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번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꽃이 피는 바로 괄호 묶어줄만 하겠죠. 2번 재물을 보기를 역시 재물 보기까지 괄호 묶어줄만 하겠고 세 번째 누나가 시험에 합격했음 모두 이렇게 쉽게 문장 구조가 파악될 만한 가장 기본 형태의 예문들이 쓰이고 있다. 자, 해서 괄호를 묶어줄 만한 이런 부분들 즉 안긴 문장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다. 운동을 하다 건강이 좋다 안 좋다. 주어 서술어 앞뒤로 이어진 이런 짜임새가 되고 있다. 이게 구조적인 차이죠. 다음 116번 안긴 문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에서 질문 자체가 안긴 문장이라는 방향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던 하면은 바로 뒤에 합격 체온을 꾸미는 관용어 자리, 관용절 이런 점이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겠고 그 상태에서 1번에 내 마음이 바뀌기
내 마음이 바뀌기. 마음이 바뀌다 이 부분을 명사 형태로 기 이렇게 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다. 자, 괄호로 묶어주고 그 앞부분에 뭐 명사형 어미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어떤 종류의 조사가 쓰이는가.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는 어때요? 보조사를 빼고 격조사로 바꿔보면서 성분 자리를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1번의 주어절, 두 번째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르다. 눈이 부시게 괄호 묶을 지점이죠. 푸르다를 꾸며주는 부사절. 역시 어렵지 않은 기본 예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나는 그 사람이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잡은, 그래서 뒤에 손을 꾸미는 관용어 자리, 그리고 내가 항복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품사에 기대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하고, 그 다음 조사 등등 앞뒤 관계를 고려해서 성분으로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주목해야 되겠죠. 관용절이나 부사절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일치하니까 크게 문제는 좀 덜 되는 면이 있는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성분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 설명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명사형 어미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 명사형 어미. 그래서 품사로 명사절이라고 묶어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이름이 두 가지로 설명된다는 것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다음 117번 문제 사동 표현. 자, 사동 표현 들어가면 먼저 또 쭉 점검해 둘 사항들. 자, 그래서 여기는 주동이란 말에 대해서 사동이라는 말이 대비되어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 이틀 안에서 능동과 피동, 이와 같이 용어가 구별이 되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주동에 비해 사동, 그리고 능동에 비해서 피동 이렇게 하다 보면 사동과 피동이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자, 다음 종류를 점검할 때, 그래서 접사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보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있죠. 이때 이희리기, 그럼 여기는 이희리기 이외에 우, 구, 추가 더해진다는 점. 다음 보조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피동을 나타낼 때 또는 뒤에 지, 다를 쓰는데 이때는 붙여 쓰죠. 거기 비춰서 사동을 바꾸는 이런 방법에는 개, 그리고 띄어서 하다. 보조 용어들 붙였을 때 일단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일 때 붙여 쓸 수 있다죠. 근데 피동 나타내는 보조 용어 여기에는 항상 붙여 쓰는 것으로 굳어져 쓰입니다. 그러나 개는 어가 아니기 때문에 붙일 조건이 아닌 거죠. 개하다 사동은 항상 띄운다는 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여기는 접사가 붙는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접사를 통해서 조어법에서 다룰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피동사, 사동사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단어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것은 어휘적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휘적 피동, 어휘적 사동.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뭐예요? 보조용언이라는 단어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장 구조 차원에서 통사적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의 문제 하나 좀 챙겨두도록 하시고 그렇게 117번 문제에서 사등 표현이 있다 없다. 1번에는 뜯기다, 뜯다에 기가 붙는 구조. 2번에는 날리다, 날다에 리가 붙는 구조. 3번에는 보다에 주다 에서 보조 용언이 하나 더 붙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모양새는 다르지만 역시 질문의 의도는 사동 또는 피동 그 중에 종류가 뭐냐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보따리가 들려있다는 들다에 리가 붙는 그래서 그것을 바꿔보면 되죠. 지다로 바꾸는 게 좋을지 개하다로 바꿔야 할지. 그래서 사동 표현이 없는 이라고 했으니까 뜯게 하다, 날게 하다, 보게 하다 이렇게 바꿔보고 들게 하다 이렇게 바꿨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그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차이점을 구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희리기가 사동에도 있고 피동에도 있고 모양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점이고 우구추는 이것만으로 사동만에 쓰이는 것 딱 구별할 수 있죠.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해결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118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사례. 여기서 이제 과정화라는 말을 썼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피동 표현을 한정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것은 연결음이 아에 보조동사 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구성으로 통사적 피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지다가 피동의 의미보다는 개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개되다. 이런 의미와 비슷하다. 피동이라면 이 위에 건데 그러니까 형태는 위라고 설명하는 거지만 의미상 이 아래 것에 좀 근접한 어떤 상태로 된다는 과정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여기에 질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1번을 분석해 보면 읽혀진다, 읽다에 희가 붙어 있고 어지다가 붙는 희가 붙고 어지다 두 가지가 중첩돼 쓰인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비문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익숙해진 이런 형태들은 이제는 이제 굳어진 말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죠. 과거 기출문제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구급시험에도 사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쏟아지다. 여기에는 쏟다에 지다. 여기 명확하게 쓰였고요. 세 번째, 잘 가지지 않아요. 가다에 어지지 않다. 이런 형태로 구별해 보면 되겠고 4번도 써지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피동 그 자체 외부의 힘을 받아서 라는 의미가 아주 분명한. 그래서 책이 읽히다, 우유가 쏟아지다. 내가 일부러 쏟은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해서 작용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데 문장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우유가 쏟아지거나 글씨가 잘 써진다는 이런 내용과 달리 3번 어때요? 그 각이 잘 가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외적 작용이 크다라는 피동의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문제 짜임새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7급 문제답게 우리 문법의 기본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설명되기 애매한 지점을 꼬집어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교양시험에서 이러한 것을 개념적 사실로 질문에 넣는다는 건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문 안에 다른 의견, 학자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차용하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짭짓기 형태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미리 배경 지식으로 챙겨뒀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형태적인 면에서의 피동을 전제로 그 안에 의미상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는 다른 경우라는 것을 구별해서 과정화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119번 문제. 나머지 색과 다른 차이를 묻는
그래서 먹지 못하다, 잊지 못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가지 못하다. 그러면 그 앞에 밑줄 친 말 앞에 것 먹다, 잊다, 가다. 여기에 비해서 똑똑하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대략 방향이 가늠이 될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능력이나 상황 이란 말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1차적으로 동사, 형용사 이런 것을 구별하는 그런 잣대로서 가도 큰 어려움 없이 풀 만한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120번. 지금 앞에서 다루었었던 그런 내용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동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동. 그래서 지금 설명내는 내용, 이거는 과거 우리가 사동문의 중의성, 이것을 다루어왔던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할 때 뭐가 된다? 중의성, 이중적인 의미를 해석된다. 바로 어머니께서 손수, 어머니께서 명령해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어머니께서 손수 이런 경우를 주체의 직접 행위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명령해서 이게 간접 행위라고 설명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개하다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입게 하셨다. 손수라는 의미가 사라지죠. 바로 이것만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 자, 이것으로 예문을 넣어서 가나를 판단해 주면 될 것이고, 따라서 기억의 자리와 같이 주어의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를 모두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 그때는 뭐가? he, 접사를 사용한 경우. 근데 니은과 같이 주어의 간접 행위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간접 행위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게하다로 바꿨을 때죠. 자, 그래서 가나가 순차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 2번으로 선택지를 한정하고 그 다음에 다와 라를 순서대로 넣을지 바꿔서 넣을지, 디귿과 같이 단순 부정 혹은 의지 부정을 뜻하는 문장이 있고 리엘과 같이 능력 부정을 뜻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단순 부정 또는 의지 부정, 그럼 여기 부정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안부정문과 못부정문.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의지의 부정과 조건의 부정, 이런 식으로 구별했던 점을 활용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문도 많이 써본 바 있습니다. 야, 너 지난주 동창회에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물으면 질문하는 사람은 딱히 두 가지를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왜 안 나왔어? 이런 말을 사용한 거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쓴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답해서 나 좀 바빠서,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아파서 라고 하면 안부정문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바빠서 나가기 싫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은 꼭 찝어주는 게 필요하죠. 안 나간 게 아니고 사실은 못 나간 거야,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몸이 아팠거든, 몸이 아파서 나갈 수가 없었다,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설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앞부분의 안 그리고 뒷부분의 못,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설명될 수 있고, 순서대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21번, 문장을 바꿔 쓴 형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1번 선택지에서 니은과 리을을 보니 사동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군 해서 이 부분은 사동문의 두 가지. 다음 2번 니은, 리을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다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군. 아이가 밥을 먹었다 해서 어머니가 다른 주체가 나오고 아이에게 대상이 되는 거죠. 주어에서 대상으로.
그렇게 성분이 바뀔 수 있다. 3번,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화될 수 있군 해서 지금 먹다를 예문으로 쓴 경우와 넓다를 예문으로 쓴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것 그대로 넓다의 경우는 본래 형용사였지만 거기에 넓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은 사동사로 시키는 표현으로 바뀌는, 그러면서 품사도 바뀌는 이런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예문에 짝지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122번,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자, 7급 문제입니다. 서울시 7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4번 답지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는 물론 간접 행위도 나타내는데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를 나타낸다.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몇 번 본 바 있듯이 7급 문제에서의 특징, 일단 바로 앞쪽에서 볼 만한 내용으로서는 아까 지적했었던 그 118번 문제, 118번 문제는 어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문법 영역이 아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보기의 내용과 어울리는 적절한 예를 짝지으라. 이렇게 짝지기 형태로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제하는 이런 7급 문제의 특징,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몇 번 본 바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지금 122번은 어떤 거예요? 장형 사동, 그리고 단형 사동.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로 왔을 때 어때요? 이것을 단형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장형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죠. 즉 접사만 붙이는 정도는 하나의 단어. 이를테면 피동이면 피동사, 사동이면 사동사라는 세 단어가 늘어나는 그런 차원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덧붙는, 그러니까 어절 하나가 추가되는 이런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사의 차원, 문장의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짧다, 길다, 단형, 장형 이란 말로 또 바꿔 쓰는, 자, 이렇게 새 용어를 쓰는 것조차도 맥락상 알 수 있는, 여기로 와보면 어때요? 직접 그리고 간접, 직접 행위, 간접 행위, 어떤 경우가 접사를 썼을 때가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단형 사동의 경우 직접과 간접이 둘 다 쓰일 수 있고, 장형 사동의 경우는 뭐가 된다? 여기서처럼 간접의 경우로만 해석이 된다. 자, 문장의 변형 이런 차원에서 서술형으로 썼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가 안 되면은 어렵다, 읽어가면서 이게 맞을까라고 의문이 남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었던 틀을 머릿속에 잘 정돈해 두고 있다면은 아무리 낯선 용어가 들어오고 새로운 용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 질서에 그대로 부합하는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급 시험에서의 차이니까 자칫 이런 용어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정화라는 용어를 따로 공부한다든가,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단형사동, 장형사동이라는 용어는 뭐다라고 추가로 설명하거나 암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맥락상 잡아야 될 일이지, 이런 걸 건드리다 보면은 학습량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경계하시고요. 123번 문제, 시제가 다른 해서 지금 과거를 바탕에 두고 현재 형태가 되는 것의 차이를 열어묻는 문제가 되는데 난이도는 조금 높다, 중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형태상 동사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는, 리을, 자, 이런 정도로 본다면은 현재, 미래 이런 형태보다는 과거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형용사에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에 아름다운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니은을 취한, 과거 형태를 취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맥락상의 의미를 보면은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예쁘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까지도 나타내는 거지 지금과 구별되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이런 맥락상의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로만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료형이냐 진행형이냐 이런 것의 차이를 더 추가해 줄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형태로 딱 구별되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차이 이걸 고려해야 하는 이런 문제였다는 점이고 그런 정도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라고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124번. 자, 기억.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려는 표현. 여기서는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럼 실제 말하는 것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명령문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청유형으로 이렇게 묻는 방식을 취합니다. 직접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돌려 말하기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기억,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춰주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니은,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한다? 방금 일치하지 않음을 지금 지적했던 거죠. 니은이 틀린 것이고 디귿,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그러면 명령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일단 지우고 들어갈 문제입니다. 자, 그런 정도에서 답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정도고 리을은 검증 차원에서 가볍게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 125번.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서 지문이 길면 선택지의 지적사항을 본문에 반영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 지점이 어딘지를 먼저 표시하고 읽는 게 좋습니다. 짧으면 뭐 그렇게까지 하나도 시간이 늘어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바로 읽어도 상관없겠고요. 자, 교사,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내지 않았으니까 묻고 있겠죠. 학생 1, 다정이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라고 설명했고 교사, 이거 큰일이네. 학생 1, 그러게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나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학생 2, 어떻게?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1번, 교사가 권위적 태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교사의 말은 뭐예요?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라는 것은 방금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명령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 문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심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일본의 권위적인 태도로 이런 얘기가 통하려면 이것은 그 명령문이나 이런 형태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적절치 않은 경우가 되겠죠. 2번, 학생 1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했는가? 그게 아니라 다정이가 오지 않았다. 다정이가 갖고 있는데 오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말했을 뿐이죠. 그게 저 학생 2가 네가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 상황, 그래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낼 수 없는 지금의 문제 상황, 이곳에 초점이 있지 않고 책임의 문제로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3번을 문제 원인으로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126번. 진정한 발화 의도. 여기서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직접 발화보다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맥락에 의해서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 간접 발화의 경우죠. 1번에 돈 가진 것 좀 있니? 가진 게 있는가 없는가를 묻지만 실제 내용은 빌려달라는 의미가 되겠고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라고 할 때는 덥다, 덥지 않다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문을 열자 말자.
그런데 3번은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건 방향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 그 내용도 방향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되는 거죠. 이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따라서 직접 발화의 예가 되죠. 간접 발화인가 아닌가 자체로 구별되는 것으로 그만큼 수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27번. 자, 아이의 말에 대한 엄마의 말이 반영하기에 해당하는 것.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아까 7급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새로운 용어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내용을 보기를 통해 설명해 주면서 질문을 구성해 가는 것이지 미리 암기해서 알고 있어야 하거나 하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기 안에 자, 한편 반영하기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 감정 이입을 하여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한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보기를 보면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라는 것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각을 수용하고 그 다음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치과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맥락이 가야 되겠죠. 1번에 너 치과에 가기 싫어서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는 거죠.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라는 것이 바로 상대의 감정에 이입한 상태 또 상대의 생각을 수용한 방식. 세 번째,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했구나 라고 하는 건 상대의 그 감정을 이입하지 못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3번은 답이 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4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또 강요하는 양상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는 반영하기, 그래서 상대 생각의 수용, 그리고 현재 감정의 이입, 상대의 감정의 이입,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문장이 담고 있는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번. 여기선 기억에 토마토 재워놨다. 우선 토마토 재다는 거는 잠을 자다의 사동용으로 붙인 이런 모습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처리 깨우면 돼 라는 건 잠을 자다라는 말을 전제로 해서 깨우다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뭘 하고 묻다가 개그가 안 통하네. 개그가 안 통하네 라는 얘기는 결국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 언어 유희라는 점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를 재다라는 단어를 잠을 재우다의 뜻으로 말소리가 비슷하니까 바꿔 쓴 거죠. 바꿔서 깨우면 돼 라고 대받은 것이고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뭘 하고 대묻자 개가 안 통하네 라고 해서 상황을 알려준 거죠. 그러자 그때서야 이제 영선이 상대의 말을 받아들여서 뭐 하다가 자는 거 먹어 눈치 못 채게 해서 재워놓은 거 먹으라는 뜻을 상대의 방식으로 언어 유희를 이어가는 거죠. 1번 기억은 눈이 감김에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 활동하는 기능이 쉬는 상태로 되다를 뜻하는 자다 동사의 피동사. 이게 틀린 거죠. 바로 철이가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했을 뿐이지 영선에 말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토마토를 설탕 따위에 재워놓다. 다른 뜻으로 썼음이 쉽게 구별될 거고. 2번 니은은 잠이나 술에서 깨다를 뜻하는 깨다 동사의 사동사다. 깨우면 돼 라고 할 때는 그렇게 쓴 게 맞죠. 그것은 철이의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현상적으로 쓰인 것은 깨다의 사동사 맞고요. 디귿과 미음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 부정 표현이다 해서 안 통안에 못 체계 안 부정문, 못 부정문에 대한 설명.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안은 의지, 그리고 미음의 못은 조건,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3번은 둘 다 똑같이 의지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틀린 지점이고, 리을은 기억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다. 그래서 기억은 이미 1번에 설명됐던 것처럼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다.
그런데 리을은 바로 니은에서처럼 이렇게 이미 언어 유희임을 전제로 해서 사용된 경우라는 것으로 차이가 되겠죠. 자, 기역과 리을이 아니라 니은과 리을이 견주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9번 문제. 손님의 말에 나타난 공손성 원리. 바쁘실 텐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참 맛있네요.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으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이걸 선택지가 말하고 있는데 1번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고 비난이 없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를 뜻했고 음식 참 맛있네요. 긍정의 방향에서 칭찬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으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맛있다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부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대에 대한 칭찬을 한 발 더 나아가는 아부성 발언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가 되죠. 맞는 평가이고요.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에 대해 부담을 나타낸 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했다는 것도 적절치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대에 대한 부담 자체가 표현되어 있지 않았고 혜택의 표현을 최대화한다라고 했는데 혜택의 표현을 최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나의 측면, 상대방의 측면이 나의 측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나에 대한 혜택 이걸 최대화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요리 솜씨가 좋으니 부럽다라고 해서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혜택의 표현을 최대화, 이 지점이 틀린 것이고 세 번째, 부담의 표현을 최대화한다. 부담의 표현, 역시 이게 틀린 것이고 네 번째, 칭찬은 최소화한다. 이게 틀린 거죠. 칭찬은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인지 비난인지 방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최소화하는 방향인지 최대화하는 방향인지 이런 두 가지 잣대로 평가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미리 배경 지식으로 챙겨둘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화법이라는 영역을 따로 단원으로 설정할 정도까지는 되지 못하죠. 대표성을 떼는 몇몇 가지 문제로 연습하는 것으로 진도를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거나 하는 것에 낯설지 않고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새 용어를 문제의 조건 안에서 쭉 만나보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따로 모아서 앞에 사동, 피동에 관한 표현들을 다룬 7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같이 낯선 용어를 처음 만나보기라는 주제로 같이 모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자, 일단락 짚고 다른 항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